안녕하세요. 저는 중매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25살이었고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장님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는데 그 당시 공장장이 중매를 서주면서 제게 했던 말이 내가 소개해주는 이 집안이 보통이 아니야. 이 동네에서는 꽤 사는 집이라나 봐. 근데 이 집에서 원하는 조건이 딱 하나래. 우선 부모가 없어야 되고 그냥 죽었소. 하고 이 집에 충성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지. 어차피 여자는 결혼하면 시댁 식구 되는 거잖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랑 조건이 딱 맞더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좋다고 따라가. 그럼 이 지긋지긋한 공장 생활 안 해도 되고 얼마나 좋아? 나중엔 아마 나를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할 거야. 두고 봐. 라면서 저를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처음 다방에서 그 사람을 만났는데 외모도 좋고 도 크고 사람도 선한 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수줍음도 많이 타는 건지 쭈뼛대는 모습을 보니 제가 생각하는 부자들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참 동안 찻잔을 만지작거리던 그 사람이 제가 이런 중매 자리는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자수성가하셔서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순정씨도 고모님이 키워주셨다면서요? 참 우리나라 여자를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식 키우면서 그렇게 살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나더러 시집가서 고생하면서 살라는 거야 뭐야? 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생각도 깊고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별 볼 일 없는 제가 부잣집과 중매를 서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라서 저는 그냥 빨리 결혼이나 해서 공장이나 관뒀으면 하는 생각으로 혹시 제가 마음에 드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 남자에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 두 사람은 딱 3번을 만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됐죠. 저희 집에 식구가 많지 않아서 그냥 작게 결혼식을 했으면 했는데 남편 식구들이 손님이 많다 보니 누구보다도 화려한 결혼식을 하게 됐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서 팔자 좀 고쳐보려고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그래도 자주 보고 살도 부비다 보니까 저도 점점 이 사람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 6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고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건 시어머니였습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와서 이렇게 바로 손주가 생겼네. 아이고 세상에 나는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커서 나한테 복덩이를 안겨주니 어찌나 고마운지 몰라. 정말 고맙다 고마워. 라면서 누구보다 저를 예뻐해 주셨고 임신 소식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점점 배가 불러가고 만삭이 됐을 무렵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새아가 큰일 났다. 얼른 나와라. 인성이가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도저히 나 혼자는 못 가겠다. 내가 더 놀랄까봐 말 안 하고 그냥 혼자 가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니까 얼른 나와. 라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배가 땡겼지만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이미 만삭의 몸이었지만 저는 배를 부여잡고 어머님과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듣게 된 사고 내용은 남편이 일 때문에 지방을 가던 찰나 덤프트럭 운전사가 잠을 제대로 못 잤는지 역주행을 했다는 겁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피범벅이 된 상태로 처치를 받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이 보였고 저도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어머님, 어떻게 됐어요? 애아빠는요? 애기아빠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일어났구나. 어찌나 놀랬는지 모른다. 지금 인성이는 병실에 누워있어. 아직 의식이 없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선생님 말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데 너는 좀 어때 괜찮아? 깜짝 놀랬다 진짜. 라면서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번갈아가면서 남편의 병실을 지켰지만 남편은 일주일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도 저와 아이만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됐고 남편이 가고 이틀 뒤 저는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손님 맞이를 하다가 진통이 왔고 예정일보다 일찍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병실에 나왔지만 시댁 식구들은 다들 남편 발인 때문에 산부인과에 오지 못했고 저 역시 출산 때문에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아빠가 내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먼저 떠나버려서 어떡하니? 앞으로 너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아빠가 너를 봤다면 정말 좋아했을 텐데. 라면서 한참 동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저는 출산을 하고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받게 됐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고모가 산후조리를 봐주시겠다고 했지만 집안 사정도 좋지 않고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고모에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아서 시댁으로 들어왔지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 그 누구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 살아생전에는 누구보다 저를 예뻐해주시고 임신 소식을 기뻐해주셨던 시어머니였는데 남편이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난 뒤 시어머니는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아이를 안고 집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보통 애가 아니라는 건 알았지만 너도 참 낯짝이 두껍구나. 당분간 나는 그래도 내가 너네 집이나 뭐 어디에 가서 산후조리라도 하고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여기로 기어들어오는구나. 내 얼굴만 봐도 안고 있는 애만 봐도 죽은 우리의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너는 너랑 애살궁리만 하고 있으니 솔직한 말로 꼴보기 싫은 게 사실이다. 나는 산후조리고 애 키우는 거고 도울 생각 없으니까 전부 내가 알아서 해라. 그래도 살아온 정이 있고 내 아들 씨를 받아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내쫓지는 않겠다만 양심이 있으면 내가 알아서 나가겠지. 안 그래? 라면서 저를 차갑게 대하시더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막 출산을 하고 온 제게 그렇게 얘기하시니 서운한 마음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집에 대를 이을 아이를 제가 처음으로 출산했고 성별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만 남들은 아들 못 낳아서 딸을 셋 넷씩도 낳는다는데 저는 한 번에 그렇게 원하시던 아들을 낳았는데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시댁의 작은 방에서 산후조리를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였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어찌나 뭐라고 하시는지. 남편만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누구보다도 행복할 텐데 먼저 간 남편이 너무 원망스럽고 밉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 정도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는데 어머님이 제 방문을 열고 너도 이제 쉴 만큼 쉬지 않았어. 언제까지 내가 너를 돌봐줘야 하는 거야?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살아도 월세는 내겠다.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너도 나가서 돈은 벌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만 보면서 살래?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활비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밖으로는 나오지도 않고 대체 어쩌겠다는 거야? 시위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라면서 제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서 먼저 제게 말 한마디 걸지 않으시던 어머님께서 제게 먼저 말을 걸어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어머님, 제가 돈 벌게요. 생활비 드릴게요. 대신 돌 때까지만요. 그때까지만 제가 아이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돌만 지나면 저도 나가서 벌게요. 그리고 생활비도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더니 안 그래도 너랑 인성이 살라고 내준 집도 전세로 내놨더니 바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 조만간 그 집도 비워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돌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고 너도 내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어? 도둑질을 하던 몸을 팔던 그건 내 알바 아니니까 양심적으로 생활비 정도는 줘라. 하시더라고요. 말은 날카롭게 하셨지만 아이 얼굴을 보실 때마다 어머님은 생글생글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이쁜 손자. 어쩜 이렇게 떡두꺼비처럼 생겼을꼬. 지 아빠를 아주 꼭 빼닮았네. 우리 인성이가 보고 갔으면 좋았을걸. 아이고 우리 아들. 불쌍한 우리 아들. 하시면서 가끔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기도 하셨습니다. 아직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됐던 터라 어머님의 푸념을 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제가 힘든 바로 육아였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딱 아이가 이쁜 짓 할 때만 와서 잠깐 보실 뿐이었고 밤새도록 아이가 보채고 울고 할 때마다 잠도 못 자고 아이를 봐야 하는 건 저였으니까요. 어둡고 컴컴한 창고 같은 방에서 아이와 함께 24시간을 지내면 이러다 내가 미쳐버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결혼 전에 공장에서 일하는 게 저랑 더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 육아를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제 몸과 머리가 이끄는 대로 아이를 키워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아이는 무사히 돌잔치를 할 수 있게 됐고 돌잔치가 끝나자마자 어머님은 제게 나랑 한 약속은 잊지 않았지. 너는 나가서 돈 벌어라. 솔직히 너도 애 보는 거보다 일하는 게 마음 편하지 않아? 더 일했던 그 공장장한테도 얘기해놨으니까 그렇게 알고 내일부터 출근하면 돼.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기다 대고 감사해요. 어머니,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저 많이 배려해주시는 게 알아요.
신랑 그렇게 되고 솔직히 어머님이 저 쫓아내지 않으신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랑 아이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으면서 꾸벅 인사를 했죠. 솔직한 말로 저도 육아에 너무 지쳐있고 어머님 눈치 보는 것도 지겨워서 차라리 일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던 찰나 오히려 어머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돌된 아이를 어머님께 맡기고 공장에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으니까 오히려 기분이 많이 나아졌고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지만 저는 어머님께 매달 10만원씩 송금했고 어머님은 돈도 많으신 분이 욕심은 어찌나 많으신지 10만원이 적다고 투덜대긴 하셨지만 저도 돈을 조금씩은 모아놔야 했기에 그 이상은 드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3교대 근무를 했고 어머님이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해 주셨습니다. 어머님도 한때는 아이 잠투정 때문에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고생을 좀 하긴 하셨지만 제가 초기에 잠 못 자던 거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은 어머님께 전반적으로 육아를 맡기는 게 죄송한 마음에 퇴근길에 집 근처에서 만두와 찐빵 몇 개를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평소라면 아이 울음소리나 어머님 목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집이 조용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왔어요. 어디 계세요? 라고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이에게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셨던 게 생각이 났는데 병원에 가셨나? 싶어서 거실에 앉아 TV를 보면서 어머님을 기다렸죠. 그런데 밤 10시가 돼도 돌아오질 않으시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집에 운전을 도와주시는 기사님 댁에 처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황당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 그 집에서 잘린 지 2주가 넘었어요. 사모님께서 이제 안 나와도 된다면서 갑자기 저를 자르시는 바람에 저도 지금 백수예요. 라고 하는데 저희 집에서 5년 넘게 일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잘리셨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별 말씀 없으셨어요?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사모님께서 지방 별장으로 들어가신다고 하던데 그거 말고는 들은 게 없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몇 년을 살면서 별장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던 터라 좀 황당하긴 했지만 마땅히 연락을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날이 셀 때까지 어머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잠이 들었고 해가 떴는데도 어머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어서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랍을 열었는데 애기 돌반지, 애기 옷과 용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방에 늘 놓여있던 여행용 캐리어도 사라져 있더라고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 큰 집을 두고 아이랑 둘이서 도망갔나? 안녕하세요. 저는 중매로 그럼 이 집은 어떡하고? 도대체 왜? 라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집에서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계속 어머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누군가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틀리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예요? 하고 버선발로 달려나갔는데 어머님이 아닌 웬 남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멀뚱멀뚱 서 있는데 그 남자가 제게 빈집이라더니 사람이 있네? 아가씨 누구예요? 라고 묻는 겁니다. 저 이 집 며느리인데요. 누구신데 이렇게 맘대로 집에 들어오세요?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여기 사모님이 집 내놓으셨어. 다음 주면 새 집주인이 들어올 텐데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여기 있는 가구랑 물건들도 한 번에 헐값에 넘기셔서 집이 팔린 지가 언젠데 얼른 나가요 나가. 조금 있으면 청소하는 사람들 올 건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하면서 저를 내줬더라고요.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팔리다니요. 그럼 제 애기는요? 어머님은 언제 계약하셨는데요? 라면서 외간 남자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댔더니 제 팔을 쳐내면서 내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냥 집 팔고 돈 받으면 땡이지. 웃긴 아가씨네. 얼른 나가요 나가. 여기 새 집주인 조금 있으면 올 텐데 오면 괜히 또 계약 안 한다고 할라. 얼른 나가요. 라면서 저를 집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저는 뒤돌아볼 새도 없이 바로 경찰서로 가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어머님이 제 애기기를 훔쳐서 도망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경찰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식으로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뭐라고요? 어머님이 애기를 데리고 도망쳤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라면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하나하나 상황을 설명했고 그제야 경찰이 사건을 접수해 주더라고요. 그 후로도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경찰서를 찾았지만 쌓여있는 사건들이 많아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집을 나와서 제가 갖고 있던 돈으로 작은 사글세방을 하나 구했고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으니 속사정을 모르는 공장 사람들은 내 잘 크고 있어. 그래도 시어머니가 애기까지 봐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워. 요즘 그런 사람 드물어. 그래도 애 보는 거보다 일하는 게 낫잖아. 나는 진짜 다시 애 보라고 하면 그냥 나와서 일한다고 할 거야. 진짜 자기 시어머니 너무 대단하다. 남편 그렇게 되고도 손주까지 봐주시고 그런 분이 요즘 세상에 어딨어. 라면서 시어머니 칭찬을 하는데 그때마다 속에서 울화통이 치밀었지만 차마 어머님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저를 병신 취급할 것 같았고 제가 그 사실을 얘기하면 공장에 소문만 날 텐데 이런저런 걱정에 입을 꾹 다물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공장에서 10년 넘게 근무를 하면서 파트장까지 달게 됐습니다. 밤낮 없이 일을 하다 보니 모아놓은 건 돈밖에 없었고 그렇게 허망하게 아이를 잃고 몇 년은 어떻게든 아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잠잘 시간을 쪼개가면서 온 동네며 타 지역까지 다 뒤졌지만 제 몸을 혹사시키면서 살다 보니 아이 생각은 나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저는 공장에서 배송 일을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매일 혼자 우울하게 있는 제게 먼저 와서 말도 걸어주고 그 사람도 젊었을 때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붙잡고 술을 마실 때마다 당신이랑 내 인생이랑은 차원이 달라. 나는 남편도 죽고 자식도 잃은 박복한 여자야. 당신처럼 성격 차이로 이혼한 남자랑은 걸어온 길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새 인생 찾아요. 괜히 나 때문에 인생 망치고 나서 나중에 내 탓할 생각하지 말아요. 라면서 그 남자를 밀어냈지만 그럴수록 그 남자는 제가 더 다가왔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을 받아주었고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40을 바라보는 늦은 나이였지만 임신을 해서 아이도 갖게 되었고 꽤 돈을 모았던 저희 2사람은 공장을 나와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작게 과일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15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저도 50을 넘은 나이가 되었지요. 솔직한 말로 아이를 키우면서 시어머니와 제 자식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때마다 남편은 당신도 그 애 생각해. 당신도 최선을 다했잖아. 전국 팔도 백방으로 수소문했는데도 못 찾는 걸 어떡해. 우리 손을 떠난 일이야. 그 집 잘 사는 집이었다면서. 그 애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당신 힘들어하는 모습 볼 때마다 나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그만 잊어. 라면서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그렇게 남편 아이들과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날이었습니다. 저희 동네는 작은 시골이라 고급 세단이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좁은 2차선 도로에 까만 차가 저희 가게 앞에 서더라고요. 사람들은 전부 웅성대기 시작했고 저도 가게 안에 앉아서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저러다가 어디론가 가겠지? 아니면 잠깐 차를 대고 나와서 뭘 사고 다시 들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차 문이 열렸고 그때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제 아이를 데리고 도망친 시어머니였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는 저희 가게 앞에 내리는데 까만 정장을 입고는 가게 앞에서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너무 놀라 몸이 굳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갑자기 저희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더라고요. 순간 정신이 바로 들었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를 일으켜서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와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애는요? 제 애는 어딨어요? 그때 왜 그러셨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지.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정말 끔찍하게 살았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잃은 어미 마음. 어머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아시는 분이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뒤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아세요? 전국팔도 안 가본 곳이 없어요. 신생아 때 찍은 사진 하나 들고 우리 애 찾으려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찾아 헤맸는지 아세요? 어떻게 어머님이 제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 잃은 상처 있는 어머님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머님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그땐 내가 미쳤었나 보다. 갑자기 눈이 돌아가서 언젠간 내가 내 손주를 데리고 도망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랬어. 내가 잘 키울 자신 있었다. 너랑 결혼하고 그렇게 내 아들 떠나보내고 괜찮은 척 씩씩한 척 살아보려고 했는데 손주마저 내가 데려갈까봐 그게 겁이 나서 정말 미안하다. 라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 사과 받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애 어딨어요? 15년 동안 애 얼굴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 애 어딨냐고요? 라면서 소리를 질렀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어머님이 왜 우세요? 울어야 할 사람은 난데 왜 우세요? 뭘 잘했다고 우시는 건데요? 라고 물었더니 우리 손주가 우리 애기가 많이 아프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는데도 애미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애가 정신질환이 생겼어. 그래서 너를 찾아왔어. 내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내가 아무리 어르고 달래봐도 엄마가 아니니까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더구나.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자고 해도 엄마가 없으면 절대 입원은 안 하겠다고 떼를 쓰는데 내가 좀 도와줘라. 제발 나 좀 도와줘라면서 싹싹 비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머리가 하얘졌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을 붙잡고 애가 어떻게 아픈데요? 멀쩡했던 애가 왜 아파요? 정신질환이라니요. 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어떻게 했길래 애가 그렇게 된 건데요?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아픈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인 건데요? 그렇게 데려갔으면 건강하게 잘 키우라도 해야지. 대체 애가 그렇게 될 때까지 뭘 어떻게 했길래 애가 그러냐고. 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니 울먹이면서 중학생인 아이에게 과대망상증과 불안 증상이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설에서 치료는 받고 있지만 시어머니 혼자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신질환도 유전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죽은 남편의 아버님 쪽에도 정신질환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있다면서 그 친척분의 도움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엄마가 돌봐주는 것과 할머니가 돌봐주는 것은 차이가 있다면서 그 친척분이 저를 찾아가 싹싹 빌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피가 차갑게 식으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애고 나발이고 그 여자가 악마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어머님 그럼 만약 아이가 아프지 않았다면 저한테 찾아오지도 않으셨겠어요? 애가 아프니까 이제 와서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왜 아무 말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그러시는 건데요? 저 재혼도 했고 아이도 있어요. 이제 와서 제가 그 애를 어떻게 책임져요? 제 얼굴은 기억도 못하는 애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걔가 믿어줄까요? 설마 이제 와서 저한테 그 애를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신병 있으니까 저보고 키우라고요? 라면서 눈을 부릅뜨고 따졌죠. 제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어머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래도 너 말이 좀 심하다.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떠넘긴다니. 연애가 말을 그렇게 밖에 못하니. 그리고 내 자식 내가 키우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이제라도 너한테 찾아와서 아들 좀 봐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듣자 하니까 진짜 뱉으면 다 말인 줄 알아. 라면서 오히려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나서 저는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았고 어머님도 절대 지지 않는 성격이라 제 머리채를 잡고 저희는 길바닥까지 나와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배달을 갔던 제 남편이 도착해서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왜 이래 이거 좀 놔. 당신 진짜 왜 이래? 라면서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여보 저 사람 누군지 알아? 내가 말했던 그년이야. 내가 낳은 애 데리고 도망친 그년이라고. 근데 저 년이 이제 와서 뭐라는 줄 알아? 그 애가 아프니까 나보고 우래. 이게 말이 돼? 라면서 남편에게 쏴붙였죠. 그런데 그때 남편이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사거리 앞에 과일가게인데요. 여기 유괴범이 현장에 나타났으니까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시어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에 타더니 손살같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어찌나 허무하던지 오랜 시간 아이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결국 찾지 못했던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 이상하고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가끔 남편이 자리에 없는 틈을 타서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와 한 번만 병원에 함께 가달라면서 저를 붙잡고 통곡하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피부치라 가끔 생각은 나지만 만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서 직접적인 대면은 피했던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시댁에 돈이 많아서 아이는 괜찮은 시설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면서 시어머니를 통해 소식을 듣곤 했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라며 저만 괜찮다면 아이를 한 번은 만나고 오라고 허락까지 해주었네요. 제가 낳은 자식이 그런 정신적인 병을 갖게 된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지금 제 옆에서 저를 지켜주는 제 아이들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어느새 제 나이는 60이 넘었고 제게 지속적으로 아이 소식을 전하고 부탁을 해오던 시어머니도 5년 정도는 그렇게 매달리시다가 그 뒤로는 연락이 없으시네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덤덤하게 지난 일들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엔 제 손으로 제 자식을 끊어내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고 마음도 아팠는데 만약 제가 그때 그 아이를 받아들였다면 그 애는 행복했을지 또 제가 남편과 재혼하고 낳은 아이들은 괜찮을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어떤 선택을 했어도 후회는 남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더 노력해야겠죠. 그리고 아프다는 제 아이도 얼른 건강해져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그럼 이 집은 어떡하고?